남편이 떠나고 3년, 저는 저가 여자가 아니라 그냥 엄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 버스에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김영희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보스턴백을 내려다보았다. 가방 안에는 친정어머니 산소에 올릴 과일 몇 개와 갈아입을 옷가지가 전부였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볍게, 아니 초라하게 집을 나선 적이 없었다. 어머님 목포까지 가신다고요? 요즘 허리도 안 좋으시다면서 혼자 가시게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명절도 아닌데 왜 자꾸 우리 집에 계세요? 그 속뜻을 모를 김영희가 아니었다. 괜찮아요.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온 길이었다. 아들 재훈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다. 엄마가 짐을 들고 나가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김영희는 한숨을 삼켰다. 남편 김철수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였다.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했다. 아버지 명의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어머니 명의로 넘어가겠지. 나중에 우리한테 오는 거고. 그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상속 대기자였다. 목포행 22시 30분 출발 버스 11번 승강장으로 가세요. 안내방송이 울렸다. 김영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승강장으로 향했다. 야간 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이 시간에 목포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 좌석에 앉아 보스턴백을 선반 위에 올리려 했다. 무거우시겠네요. 제가 도와드리죠. 뒤에서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김영희가 돌아보니 깔끔한 회색 니트를 입은 백발의 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나이는 60 후반쯤 되어 보였지만 자세가 곱고 눈빛이 또렷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런 건 남자가 해야죠. 남자는 자연스럽게 가방을 받아 선반 위에 올렸다. 그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손가락은 가늘고 깨끗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 특유의 태닝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도 바로 옆자리네요. 인연인가 봅니다. 남자는 김영희 옆 통로 쪽 좌석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산뜻하면서도 중후한 백화점 명품관에서나 맡을 법한 향이었다. 오늘 사연 가슴이 찌릿찌릿하네요. 중년의 로맨스, 죄가 아니잖아요. 구독 누르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버스가 출발했다. 터미널을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났다. 김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년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이 길을 달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목포행 버스였다. 친정어머니 팔순 잔치 때였다. 남편은 창가 자리에 앉아 연신 감탄했다. 여보, 저 야경 좀 봐. 서울 정말 아름답네. 당신 시골에서 올라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매번 신기해하고. 그래도 볼 때마다 새로워. 우리가 이 도시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목포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은 쓰러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 남자의 목소리에 김영희는 정신을 차렸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혹시 슬픈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김영희에게 건넸다. 필요하시면 쓰세요. 깨끗한 거예요. 김영희는 순간 당황했다. 손수건을 건네는 이 남자의 행동이 낯설었다. 아들은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도 휴지 한 장 건네지 않았다. 며느리는 더했다. 시어머니가 우는 건 감정 과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김영희는 손수건을 받아 눈가를 가볍게 닦았다. 손수건에서도 그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났다. 편안하면서도 품격 있는 향이었다. 저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최 회장이라고 불러주세요. 다들 그렇게 부르거든요. 아, 네. 저는 김영희입니다. 김 여사님, 목포까지 가시나 봐요? 네. 친정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남도 여행 중입니다. 목포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은 진도로 갈 계획이에요. 혼자 여행하세요? 네. 요즘엔 혼자 다니는 게 편해서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고. 최민석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웃음엔 삶의 여유가 묻어났다. 부럽네요. 저는 혼자 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요. 왜요? 지금이라도 해보시면 되죠. 제 나이가 벌써 62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을.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도 68이에요. 김 여사님보다 6살이나 더 많은데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최민석의 말에 김영희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이 남자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신은 달랐다. 집 한 채, 그것도 남편이 평생 모아 산 집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였다. 버스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하나둘 졸기 시작했다. 차내등이 꺼지고 어둠이 내렸다. 김 여사님,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담요 하나 더 가져올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님은 왜 그렇게 친절하세요? 김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낯선 남자의 친절이 익숙하지 않았다. 친절이라기보다는 같은 시대를 산 사람으로서의 예의 같은 거죠. 우리 세대는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그랬죠. 옛날엔. 지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예의까지 잃으면 안 되니까요. 최민석의 말에 김영희는 깊이 공감했다. 정말 그랬다. 자신이 나이 들면서 잃어버린 건 체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들의 존중과 배려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을 더 이상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라는 역할, 더 나아가 유산을 물려줄 사람으로만 봤다. 최 회장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김영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있었죠.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습니다. 딸은 미국에 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최민석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다.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김 여사님은요?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잃었어요. 그러셨군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위로의 침묵이었다. 외로우셨겠어요. 최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있긴 한데. 김영희는 말을 흐렸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 때는
늘 눈치를 봐야 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그때였다.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했다. 앞차가 끼어들었던 모양이다. 김영희의 몸이 앞으로 확 쏠렸다가 관성으로 인해 옆으로 기울었다. 최민석 쪽으로. 아! 순간 김영희는 최민석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니트가 뺨에 닿았다. 부드러웠다. 그리고 따뜻했다. 괜찮으세요? 최민석이 김영희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손은 단단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62년을 살면서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가까이 간 적이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분명 당황스러워야 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설렘 같은 게 올라왔다. 아니에요.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습니다. 최민석은 김영희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김영희의 손등을 스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칫했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김영희는 얼른 손을 거두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게 뭐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다. 김 여사님. 네, 괜찮으시면 손 좀 잡아도 될까요? 최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다. 예, 무례한 부탁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이 있는 게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될까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으면 해서요. 김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낯선 남자의 손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됐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왜 안 돼? 당신도 외로웠잖아. 당신도 사람이잖아. 김영희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최민석이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김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따뜻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 이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게 남편이 죽고 나서 아무도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아들은 엄마의 손을 잡는 게 민망한지 피했다. 며느리는 더했다. 명절에 세배할 때 건드릴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다. 따뜻하네요. 최민석이 속삭였다. 네. 최 회장님 손도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만이 서로를 확인하듯 꼭 쥐어져 있었다. 김 여사님. 네. 혹시 외로우세요? 네. 많이요. 김영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 남자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저도 외롭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엔 몰랐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할 일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딸분은요? 1년에 한 번 전화 올까 말까 해요. 미국에서 바쁘게 살거든요. 이해합니다. 자기 인생 사는 것도 벅찰 테니까. 최민석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있긴 한데 요즘은 제가 짐인 것 같아요. 김영희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다. 며느리의 눈칫밥, 진명의 이전 압박, 요양원 이야기까지. 최민석은 묵묵히 들어주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듣기만 했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최민석이 김영희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김 여사님, 제가 무례한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제안요? 저랑
연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김영희는 귀를 의심했다. 예, 지금 뭐라고? 연애요.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물론 진짜 연애는 아니에요. 일종의 계약 같은 거죠. 계약이요? 네. 서로 외로우니까 서로 기대며 사는 겁니다.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저는 김 여사님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김 여사님은 어떠세요? 김영희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갔다.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처음입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김 여사님과요. 최민석의 눈빛은 진지했다. 장난이 아니었다. 시간을 드릴게요. 목포 도착할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나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 거지? 62살 먹은 과부가 낯선 남자의 연애 제안을 받다니.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김영희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다. 김재훈의 엄마가 아니라, 김철수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김영희. 버스는 천안 휴게소에 도착했다. 10분 정차였다. 김 여사님, 화장실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김영희는 휴게소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을 봤다. 뺨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언제 이렇게 얼굴이 달아올랐었나? 미쳤나 봐, 진짜. 김영희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최민석의 따뜻한 손길과 진지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휴게소 밖으로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재훈이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버스 타고 가는 중이야. 그래. 엄마 있잖아. 진명의 이정건 생각해 봤어? 김영희는 순간 숨이 막혔다. 재훈아, 그 얘기 지금 해야겠니? 언제 해? 엄마, 나도 이제 애가 중학생이야.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고. 엄마 혼자 그 넓은 집에서 뭐 하게?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 같이 산다고? 아니면 요양원 들어가든가. 엄마 나이면 요양원 가도 이상하지 않아. 김영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재훈아. 왜? 엄마가 요양원 갈 나이로 보이니?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 살면 위험하잖아.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고. 걱정은 고맙다. 하지만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진명이는 언제 넘겨줄 건데? 그건. 김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 여사님, 버스 출발한대요. 최민석이었다. 그는 김영희가 전화 중인 걸 보고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재훈아, 엄마 끊어야 할 것 같다. 버스 출발한대. 그래. 근데 엄마 옆에 누구야? 남자 목소리 들렸는데. 아무도 아니야. 그냥 버스 승객이야. 김영희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최민석을 돌아보니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들으셨죠? 김영희가 먼저 말했다. 네. 죄송합니다. 들으려던 건 아닌데. 괜찮아요. 어차피 숨길 것도 아니니까요. 두 사람은 버스로 돌아왔다. 다시 자리에 앉자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 여사님, 제 제안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께서 김 여사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습니다. 김 여사님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고요. 최민석의 말에 김영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 같은 게 무슨... 왜 자꾸 자신을 낮추세요? 김 여사님은 62년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가정 지키고 그런 김 여사님이 왜 눈치를 봐야 합니까? 하지만 제 제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와 함께 하시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요. 저는 김 여사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김영희는 최민석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저는 빚만 될 텐데요. 돈도 없고 젊지도 않고 돈은 제가 있습니다. 나이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김 여사님은 빚이 아니에요. 제게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뇨. 제 인생 마지막을 함께할 동반자요. 저는 진심입니다. 김 여사님. 김영희는 울컥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저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명함 드릴게요. 최민석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거기엔 명성건설 회장 최민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명성건설이요? 김영희는 놀랐다. 명성건설은 중견건설사였다. 신문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네.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경영하고 있어요. 그럼 최 회장님은? 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김 여사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제 마음이에요. 김영희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버스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벽 3시 버스는 전주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다. 이번엔 김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최 회장님. 네, 김 여사님. 제가 최 회장님 제안 받아들일게요. 최민석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입니까? 네. 제 인생 제가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최민석은 김영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럼 목포 도착하면 제가 호텔 예약할게요. 김 여사님 방 따로, 제 방 따로요. 부담 갖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함께 목포 앞바다 보러 가요. 싱싱한 회도 먹고. 좋아요. 김영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최민석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 버스 안에서 작은 불빛처럼 번져갔다. 새벽 5시 버스는 목포 터미널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겨 버스에서 내렸다. 이른 새벽이라 터미널은 한산했다. 김 여사님, 어디로 가시려고 했어요? 친정 어머니 산소가 영암에 있어요. 그럼 오늘은 산소 다녀오시고 저녁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렌터카 빌릴게요. 편하게 모시고 갈게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벅찼다.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게 얼마만인가. 그럼 저는 호텔 가서 좀 쉬었다가 오후 2시쯤에 연락드릴게요. 김 여사님 핸드폰 번호 알려주세요. 김영희는 번호를 알려줬다. 최민석은 자신의 번호도 저장해줬다. 그럼 나중에 봬요, 김 여사님. 네, 최 회장님. 두 사람은 헤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
김영희는 택시를 타고 영암으로 향했다. 어머니 산소에 도착해 성묘를 마쳤다. 어머니 묘 앞에서 김영희는 속삭였다. 어머니, 저 이제 제 인생 살려고요. 늦었지만 행복하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오후 2시 최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 여사님, 지금 어디세요? 영암 터미널이에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 후 최민석이 검은색 제네시스를 몰고 나타났다. 그는 차에서 내려 김영희에게 다가왔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그럼 목포로 가실까요? 아니면 근처에서 밥 먼저 드실래요? 밥 먹어요. 배고파요. 김영희가 수줍게 웃었다. 최민석도 따라 웃었다. 그럼 근처에 맛있는 한정식 집이 있다는데 거기로 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젊었을 때 꿈, 결혼 생활, 자식 키운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 김 여사님,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거요? 네.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요. 김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요. 신혼여행으로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돈 없다고 못 갔거든요. 그럼 제주도 가요. 내일 당장. 예. 진심이에요. 내일 아침 비행기 예약할게요. 제주도 가서 일주일 있다가 와요. 하지만은 없어요. 김 여사님은 이제 자유예요. 아무 눈치도 보지 마세요. 김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갔다. 저녁 목포 앞바다가 보이는 호텔에 체크인했다. 최민석 말대로 방은 따로였다. 김영희는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보였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또 아들이었다. 엄마, 산소 잘 다녀왔어? 응. 그래. 엄마, 진명의 이전 서류 준비해놔. 내가 다음 주에 갈게. 김영희는 심호흡을 했다. 재훈아. 왜? 엄마, 진명의 이전 안 할 거야. 뭐? 그 집은 엄마가 살 거야. 너희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요양원 갈 생각도 없어.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너희 눈치 보면서 살기 싫다고. 엄마 미쳤어? 갑자기 왜 그래?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재훈아, 엄마가 언제까지 너희 밑에서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하니? 엄마가 지금 앞으로 연락 자주 하지 마. 엄마 바빠질 거야. 김영희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최민석이었다. 김 여사님, 저녁 먹으러 가실래요? 네, 좋아요. 김영희는 문을 열었다. 최민석은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김영희는 장미를 받아들었다. 가슴이 뛰었다. 62년을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장미였다. 고마워요, 최 회장님. 이제 이름으로 불러요. 민석 씨라고. 그럼, 민석 씨. 네, 영희 씨.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김영희는 최민석에게 말했다. 민석 씨, 제주도 정말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내일 아침 8시 비행기 예약했어요. 그럼 저 짐을 좀 사야 할 것 같은데. 내일 제주도 가서 사요.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다 새로 사요. 너무 비용이. 영희 씨, 제발 부탁인데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영애 씨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로 했다. 호텔 복도에서 헤어지기 전 최민석이 김영희의 손을 잡았다. 영희 씨,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요. 고마워요, 민석 씨.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목포 앞바다의 야경이 반짝였다. 3개월 후, 김영희와 최민석은 제주도에서 한 달을 보낸 뒤 강릉, 부산, 경주를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최민석의 집에 함께 살기로 했다. 넓은 한옥 저택이었다. 정원이 있고 마당이 있고 햇살이 가득한 집이었다. 김영희는 아들 재훈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재훈아, 엄마야. 엄마, 지금 어디야? 연락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엄마, 재혼할 거야. 뭐? 아주 좋은 분 만났어. 그분이랑 앞으로 살 거야. 엄마 미쳤어? 나이가 몇인데 재혼을 해? 엄마 나이가 뭐 어때서?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 있어. 그럼 집은? 집은 엄마가 쓸 거야. 나중에 팔아서 엄마가 다 쓸 거고. 너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 엄마. 재훈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도 내 인생 잘 살아. 그리고 며느리한테 잘해. 나중에 너도 늙으면 알게 될 거야. 김영희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최민석이 뒤에서 다가와 김영희의 어깨를 감쌌다. 잘했어요, 영희 씨. 떨리네요, 민석 씨.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는 잘할 거예요. 아니, 이미 잘하고 있어요. 김영희는 최민석을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석 씨,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요. 영애 씨가 제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였다. 1년 후, 김영희와 최민석은 정식으로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다. 최민석의 딸은 미국에서 날아와 아버지의 결혼을 축하해줬다.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아버지,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영애 씨 덕분이야. 김영희의 아들 재훈은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축하 문자 하나만 보냈다. 김영희는 섭섭했지만 괜찮았다.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유럽 여행을 떠났다. 파리, 런던, 로마, 베니스를 거쳐 스위스까지 한 달간의 긴 여행이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최민석이 김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영희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민석 씨, 제가 말했나요? 사랑한다고. 최민석은 놀란 표호로 김영희를 바라봤다. 아니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말할게요. 사랑해요, 민석 씨. 저도 사랑해요, 영희 씨. 두 사람은 에펠탑 앞에서 키스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노년의 사랑을 축복하는 박수였다. 그로부터 5년 후, 김영희는 67세, 최민석은 73세가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김영희의 핸드폰에 아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응, 재훈아. 엄마. 나 이혼했어. 김영희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랑? 응. 수진이가 이혼하자고 했어. 재산 분할하고 집도 팔고.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재훈아, 응? 엄마가 예전에 뭐라고 했지? 며느리한테 잘하라고 했지? 엄마, 이제 알겠니? 사람은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거.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잘못했어. 김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힘들면 엄마한테 와. 밥이라도 먹고 가. 정말? 그래. 그래도 넌 내 아들이잖아. 전화를 끊고 최민석이 김영희를 안았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래도 자식이잖아. 미워할 수가 없네. 역시 영애 씨는 마음이 넓어요. 민석 씨 덕분이에요. 민석 씨가 저를 행복하게 해줘서 저도 관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야말로 영희 씨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김영희와 최민석은 그렇게 함께 늙어갔다.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62세에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고 깊었고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말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김영희와 최민석은 증명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황혼에도 사랑은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중년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행복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희노애락 사연이었습니다.